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사연을 즐겨 듣는 70대 노인입니다. 배움이 일천하여 글을 잘 쓰지는 못하지만 부디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시절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저는 전란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쟁고아였지요. 그 시절은 저 같은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통계적으로 따르면 6.25 당시 발생한 전쟁고아가 1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제 생각에는 그보다는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당시엔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저처럼 부모의 생사 여부는커녕 내게 부모가 있는지도 몰랐던 아이들이 수두룩했으니까요.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곁으로 돌아가거나 부모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친척 손이라도 맡겨졌지만 저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 중 하나였어요. 제 인생은 사실 같은 시대를 걸어왔던 분들에게는 별달리 특별한 것도 없이 느껴질 겁니다. 인생의 책으로 쓰자 하면 구구절절하고 구질구질한 이야기가 두꺼운 백과사전 10권만큼 나오는 노인네들이 대부분이겠지요. 전쟁을 지나 보릿고개까지 요즘 아이들의 삶이 그야말로 치열하다면 제 시대의 아이들은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요즘은 고아원이라는 단어도 편견을 조장한다 하여 바뀌었다지요. 90년대 IMF로 인해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젊은이 하나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젊은이가 어느 날은 그러더군요. 고아원에 가서 가장 놀란 게 아이들끼리 속옷을 돌려 입는 거였어요. 양말도 속옷도 네 거 내 것 없이 한 통에 넣고 마음에 드는 걸 꺼내 입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지요. 아이고, 양말하고 반스를 줘? 거긴 좋은 곳이었네. 다 같이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부모마저 없는 아이들은 응당한 보살핌은커녕 이틀에 한 끼나 제대로 나오면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 후 보릿고개까지 터지면서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전쟁으로 죽는 사람만큼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왔어요. 저 역시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 마음에 병이 들었더랬습니다. 제가 유별난 것이 아닐 겁니다. 제 또래 혹은 저보다 일찍 태어나 전쟁의 참상을 두 눈으로 보신 인생 선배님들이나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일제의 폐악을 겪어보셨던 분들은 더더욱 처절한 삶을 살았겠지요. 그 시절엔 내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내 것에 대한 집착이 마음속에 자라나더군요. 예, 압니다. 제가 앞서도 말했듯 그것은 욕심이라기보다는 보상 심리였고 마음에 든 병이었어요. 태어나서부터 청년기를 지날 때까지 내 것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도 없고 쌀 한 바구니를 마음 편히 뒤주에 담아 보관해 본 적도 없었던 시절을 보냈던 저는 모으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악착같이 돈만 모으는 삶을 살았지요. 내 자식들은 나처럼 가난하게 살게 만들기 싫어서 내 자식들은 텅텅 빈 쌀통을 보면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다 하는 오곡 잡곡 다 넣어 푸짐한 고기 반찬을 먹고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살려고 산 게 아니라 돈을 모으려고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요. 저에게는 이남 일녀가 있는데요. 어쩌면 제 자식들은 그런 제가 싫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핑계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그 처절한 시대를 살아갔던 저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 마음을 나누는 것이 서툴었고 물질적 여유가 없으니 그 시절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난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물질에 집착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거기에 새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틀에 박혀 꽉 막힌 사고방식까지 겹쳐졌을 테니 아이들과 제가 친해지기는 요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묵뚝뚝하고 주말에도 얼굴 보기 힘든 엄마였던 거죠. 남편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 이남 일녀를 저 혼자 길러야 했어요.
원래부터 악착 같았던 성격에 저는 엄마와 아빠 몫을 혼자 다 하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외롭고 슬플수록 저는 더욱 돈 벌기에 집착했고 애들과 함께 보낼 시간은 당연히 없었지요. 재혼을 하고자 하는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해도 상처, 안 해도 상처라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말처럼 차라리 내가 두 사람 몫을 열심히 해보자고 그랬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이 먹을 밥과 입을 옷을 챙기고 일터로 떠나 아이들이 잠드는 시간이 다 되어서야 저는 집에 돌아와야 했어요. 그런 엄마가 어쩌다 마주치면 잔소리만 해댔으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었겠나요? 아껴 써라, 사치하지 말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어느 집 엄마, 어느 집 아빠나 다 할 수 있는 소리들이었지요. 물론 살가운 소리 한 번을 안 하면서 잔소리만 하는 엄마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때로는 옆집의 누구처럼 비싼 메이커 운동화 하나를 안 사준다는 큰아들 녀석의 볼멘 소리에 넉마가 되어 더 기울 곳도 없는 제 속곳을 보여주며 애미는 이리 산다 하고 너희의 미래를 위해 조금만 더 아끼자 하고 그런 얘기도 했었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린고비처럼 아이들에게 줄 것을 주지 않고 키운 것은 아닙니다. 못 먹고 살았던 시절의 기억이 70이 넘은 지금도 한이 되는 사람이 저이기에 아이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배고프다는 소리 나올 일 없이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 그 시절에도 없는 형편에 밤 늦게라도 퇴근하는 길이면 통닭이며 족발이며 아이들에게 야식을 사다 먹이고 밥상에는 고기 반찬 마를 날이 없었고 비싼 메이커 운동화는 안 사줘도 아이들이 먹고 싶다 하면 먹을 것은 모든 배가 터지도록 사주었으며 밖에 나가 아빠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기 위해 옷은 늘 새 것같이 잘 빨아서 해진 곳 없는 깨끗한 옷만 입혔습니다. 물론 요즘 기준으로는 제가 결코 좋은 엄마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 그래도 저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싫은 소리, 잔소리만 하는 엄마의 마음을 알아준 것일까요? 엄마의 사랑도 아빠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이었으나 그래도 아이들은 올바르게 잘 자라주었어요. 그래도 결국 그 시절은 제가 힘들었던 만큼이나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늘 엄마를 무서워하고 어려워했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자기 살 길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하면서는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무리해서 스물에 독립해 나가 살았고요. 막내딸도 결혼 후에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 거의 연락을 끊고 살았지요. 심지어 둘째는 자기 결혼한다는 말도 저한테 안 했으니까 말 다 했죠. 왜 이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엄마가 혼수도 해줄 것이고 아이 너 집도 얻어줄 것인데. 아이고 어머니가 퍽이나 그러시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어미가 너희 남부럽지 않게 다 해주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돈을 벌고 살았는데 내가 뭐 죽을 때 돈을 싸들고 저승에 가겠니? 이거 어차피 다 너희 거요. 이 엄마가 지금 너희 사는 집 근처에 좋은 빌라 알아놨으니까 시간 날 때 같이 가서 집 좀 보자. 엄마가 자식 결혼하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아 왜요? 집 알아내서 이제는 손주들한테까지 그 잔소리를 그대로 옮기시려고요? 일 없어요. 정 집해주고 싶으시면 돈으로나 붙이세요. 그리 말하길래 그래서 엄마가 구해다 주는 집보다는 직접 보고 부부가 같이 고르는 게 더 좋겠다 싶어 그리했지요. 어느 날은 큰애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영훈이 어디냐? 엄마 너 집 앞에 와 있다. 뭐하러 오셨어요? 아니 그냥 설기살을 많이 샀는데 너 소고기 장조림 좋아하는 거 생각나서 좀 했어. 반찬만 주고 갈 텐게. 됐어요. 저 지금 집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 옆집이나 뭐 맡길 데 없냐? 아 이것만 주고 갈게. 날이 다져서 대문 앞에 그냥 두면 상할 것인데. 아이 됐다니까요. 저 지금 바쁘니까 끊어요. 혼자서는 어림도 없을 정도로 많이 만든 장조림. 그냥 동네 노인네들끼리 나눠 먹고 말았지요.
서운하지 않았다면 그 집부렁이지만 그래도 애들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사랑하면 뭐하나요? 그 사랑을 표현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어렵고 무서웠던 아이들은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나이가 되니 거리를 두더랍니다. 그 마음 10분 이해하여 저도 무어라 말하지 못했어요. 나랑은 대면했어도 새 남매 간의 우애는 참 돈독했기에 그걸로 됐다 했지요. 과거 내가 돈을 벌러 나가고 아이들끼리 집에 남아있으면 터울이 많이 나지도 않은 새 남매가 서로 돈독하게 챙겨 먹이고 챙겨 입히고 챙겨 놀면서 잘 지냈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도 서로 연락하고 만나고 잘 지내더라고요. 나는 이제 저무는 했지만 아이들은 한창 쨍쨍하니 뜬 봄날의 햇살 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지는 해가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응당하다 여겼지요. 이리 말하면 참 거창하게 들리시겠지만 저에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배움이 일천하여 글조차 제대로 깨우지 못한 저에게는 언감생신이었죠. 부동산뿐만이 아니었어요. 90년대부터는 주식이나 펀드에도 관심이 많았고 어떻게든 재산을 불려 부자가 되는 것만이 제 생각을 지배했지요. 어느 날 문득 열심히 일만 한다고 돈이 모이는 것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 고된 일을 마치고 밤 늦게 집에 돌아와 독학으로 글을 깨우치고 부동산, 민법, 세법, 주식이나 금융에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도 한문도 할 줄을 몰라 매번 어려움에 부딪히기 일쑤였고 그동안 육체노동밖에 안 해왔던 머리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으니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했습니다. 은행에 그냥 처박아 넣어둘 줄만 알았던 돈으로 아름아름 하나씩 배워 전답도 사고 건물도 사고 주식도 사봤어요. 돈이 굴러간다는 것을 느끼는 그 시간 자체가 행복했지만 이 돈을 열심히 모아 우리 자식들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선물해 주었을 때 기뻐할 자식들의 모습을 떠올리니 10배, 아니 1000배로 행복감이 들었지요. 그러나 늘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IMF가 터지고 맙니다. 그 시기는 정말 재벌가도 힘들었다 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었지요. 남들보다 모아둔 돈이 조금 많을 뿐이었던 저라고 다를까요? 정말 앞으로의 살 길이 막막해 생전 찾지 않았던 점집도 찾아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추천해준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니 점쟁이가 그리 말하더군요. 초년 중년은 지질이 복도 없을 상이네. 있는 걸 빼앗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손에 쥐어보지를 못할 상이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을 포기하고 싶은 날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내 보기에 자네 말년은 그동안의 고생을 모두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 아름다울 테니까. 말년의 위기가 한 번 더 크게 있을 테지만 그 위기만 넘으면 남은 것은 복뿐이니 절대 내 말이지 마. 솔직히 점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기에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종교에 빠지는 이유를 언뜻 알 것도 같더군요. 희망 하나 없는 어둑하고 축축한 삶에 점쟁이의 그 당부가 저의 희망이자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면서 죽지 못해 살고 있었는데 정말 50을 넘기고 나서 자식들도 결혼하고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쯤이 되니 인생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더군요. 이남일녀 두 아들 모두 결혼을 하였으니 제겐 며느리도 둘이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자식들과의 사이 자체가 대면하다 보니 며느리들이라고 다르진 않아서 전화 한 통 먼저 하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그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도 찾지 않는 부모를 남의 자식이 어찌 찾을까요? 그런데 그냥 찾지만 않으면 다행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뒷방 늙은이 취급하며 사람을 하대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마 자식들에게 내 재산이 얼마나 모여져 있는지를 확실히 말해준 적이 없었던 탓에
가진 것도 없는 무식한 노인네가 빨리 안 죽고 자기들 귀찮게 한다 싶어 그랬겠지요. 아무리 제가 자식들에게 서운한 엄마였다지만 며느리들에게까지 그런 취급을 받으니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얘들아, 이번 추석에는 오니? 아이, 큰애는 일을 하는지 전화를 안 받아서 너한테 해본다. 아이, 참 어머님도. 아드님이 전화를 안 받으면 눈치가 딱 안 오세요? 안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래도 벌써 2년째 얼굴 한 번을 못 봤는데. 저번에 애들 영상통화 시켜드렸잖아요. 아이, 그걸로는 부족하세요? 나 참, 늙으면 욕심 맞는다더니 주는 건 없이 받는 것만 생각하면 어떡해요? 아이,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휴, 앞으로는 이런 문제로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본인 아들한테 전화하세요. 큰 며느리는 대놓고 이렇게 패악을 부렸고 작은 며느리도 새슬 웃는 낯으로 어머님, 이미 6개월 전에 해외여행 가려고 티켓이며 호텔값이 다 잡아놔서 안 되겠네요. 하면서 사람 면전에 대놓고 비아냥댔지요. 예를 하나 든 것이지 이런 일이 몇 년이나 이어졌고 며느리들의 버르장머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애들을 구박하거나 시집살이를 호되게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대체 제가 이렇게까지 멸시당하고 미움받아야 할 이유를 못 찾겠더군요. 그렇게 1년이 2년 되고 몇 년이 그 꼴로 지나가니 정신적 충격과 자괴감, 화병으로 인해 불면증까지 오더라고요. 한참을 마음고생을 하며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았고 결국 60이 넘은 나이에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건강도 마음도 서서히 갉아먹히고 있었더랬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 내성이 생겨 잘 듣지 않는 수면제를 몇 알이나 꾸역꾸역 먹고 잠들어도 몇 시간 후면 어릿한 두통 속에서 깨는 날이 지속되었고 결국 저는 일도 다 손에서 놓아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약 기운에 잠깐 잠에 들었는데 어스름한 새벽에 누가 갑자기 우리 집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았더니 두 아들과 며느리가 성이 난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어머니, 전화도 안 받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라고 성아성아를 부리시더니 막상 오니까 이게 뭐예요? 그동안 저희가 안 찾아왔다고 뭐 복수라도 하시는 거예요? 아휴, 아니 새벽에 다들 무슨 일이요? 새벽이라니요. 지금 아침 11시에요, 어머니. 이 땡볕에 땀 뻘뻘 흘리며 서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어머, 지금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새벽이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야? 아휴, 어머니,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약 때문에 몸에 영 기운도 없고 애들이 쨍쨍거리며 떠드는 소리도 정신없고 간신히 든 잠이 억지로 깬 탓에 저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죠.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2시쯤 잠든 것 같은데 시간이 그리 많이 지났나? 근데 대체 오늘 무슨 일이야? 오늘 아버지 제사일인 거 잊으셨어요? 어머니가 이번 제사만큼 꼭 오라고 하셨잖아요. 제사? 누구 제사? 어머니, 정말 왜 이래요? 우리 아버지요. 어머니 남편. 그러고 보니 그랬습니다. 사실 제 남편의 차이는 강경하였어요. 알코올 중독에 마누라가 번 돈을 빼앗아다 고스톱과 소주에 탕진하는 몹쓸 남편이었죠. 요즘 젊은이들이야 그런 논팽이 당장이라도 버리고 이혼한다 하지만 저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땐 참고 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시절이었기에 간경화에 걸려 몸도 못 가누는 남편의 마지막까지 수발을 들고 혹사당했던 것이 저였기에 그 끔찍하고 가난했던 삶이 싫어 나이 들고 나서는 남편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도 굳은 머리는 제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기에 어쩔 수 없이 구색만 갖춘 제사상을 매년 차리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자식들이 하도 오질 않으니 서운하고 보고 싶은 마음에 그 논팽이 제사까지 핑계 삼아 이런저런 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요즘 워낙 시간 개념도 없고 몸도 안 좋고 그렇다고 살갑게 제사상을 차려줄 감정도 아니었으니 그냥 해놓고 깜빡 잊은 게지요. 아, 그랬나? 저는 머리가 어리어리하니 정신이 들지 않아 그냥 집에 도로 들어가 소파에 몸을 푹 파묻고 정신을 좀 차리려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 며느리들이 음식은 못하더라도 온 김에 제사는 어쨌든 지내야 할 거 아니야. 아유, 아무것도 안 해놓으셨네. 여보, 마트 가서 과일이라도 좀 사와요. 내가 문자로 찍어줄게. 하며 남편들을 심부름 보내요. 간소한 제사상이나마 차리려고 움직이긴 하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멍하니 그냥 앉아있는데 며느리 둘이 제가 정신이 없어 못 듣는다 생각하는 모양인지 면전에 대고 수군대기 시작하더군요. 어머, 저 노인네 왜 저래요? 그러게 뭘 한 사람처럼. 어머 웃기네요. 다 죽어가는 나이에 뭘 했길래 저래? 근데 진짜 이상하네. 평소에 저렇게까지 맹하진 않았는데. 맞아요. 평소 같으면 되레 늦게 왔다고 난리쳐야 정상인데. 동서, 혹시 저 노인네 치매 온 거 아니야? 어머, 치매요? 그래. 어디든 고장날 나이가 됐잖아. 그동안 너무 쌩쌩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머, 형님. 그런가 봐요. 저는 며느리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으나 대꾸할 기운도 없고 어디까지 뭐라고 짓거리는지 두고 보자 하는 마음도 있어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슬그머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몸이 되어서 안 되겠다. 어차피 그동안도 뭐 구색만 간신히 갖춰야 왔으니 오늘 제사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거라. 나는 좀 쉬어야겠다. 다 끝나면 부르던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는 척하며 문지방에 귀를 바싹 대고 녀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지요. 곧 아들들이 며느리 심부름을 마치고 들어와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고 그러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했던 저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어머님 진짜 치매인 것 같아. 맞아요. 형님이랑 저랑 앞에서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도 못 듣고 멍하니 퍼즐로 앉아만 있더라니까요. 진짜 치매에 걸렸거나 뭐 한 사람처럼 퍼져 있기만 하더라니까. 허공만 응시하는 게 난 좀 소름 끼치더라. 며느리들끼리 그렇게 제 뒷담화를 하니 글쎄 아들놈들이 거기에 말을 얹지 뭡니까? 치매? 그럼 차라리 잘 됐네. 노인네 그동안 떽떽거리는 거 듣기 싫어 죽는 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도 못할 거 아니야. 그래, 치매 걸리면 우리야 편하지. 그 뭐지? 요양 등급인가? 그거 나오면 요양원에 보낼 수도 있잖아. 요즘은 나라 지원도 빵빵하고 거기다가 치매 등급 4급 이상 나오면 성년 후견인 신청해서 재산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 되거든. 뭐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냐면은. 그래도 내가 알기론 어머니가 땅이랑 건물이 좀 있어. 내가 그동안 있는 줄 아니까 달라 해도 나중에 다 쓸 때가 있다. 이 지랄을 하면서 옆구리에 끼고 놓질 않더라니까. 욕심 많은 노인네. 에이, 그래도 형은 어머니가 유학도 보내주셨잖아. 야, 너는 결혼할 때 아파트 받았잖아. 아무튼 결정했으면 빨리 움직이죠. 그래요. 절차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형님 말대로 빨리 움직여야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잘 나눠갔죠. 그래. 너희는 어차피 죽으면 그뿐인데 우리가 손주들을 위해 잘 써주면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근데 신우이는 어떻게 해요? 신우는 아직 이건 모르는 것 같은데. 유언미? 걔는 그냥 둬. 나눠 가질 사람 많아봐야 우리 목만 줄어들어. 어차피 여자는 출가 외인 아니야. 우리끼리
딱 2등분해서 가져가자고. 아이 그래. 괜히 우리끼리 싸움 내지 말고 여기서 딱 정해. 5대5. 콜? 콜! 그러면서 막내딸 윤미까지 따돌리고 저들끼리 제 재산을 다 해먹을 꿈에 부풀어 있더라고요. 기가 꺽 차고 팔짝 뛰겠더군요. 내 아무리 자식들에게 살갑게 사랑해주지 못한 것이 죄라지만 그런 논팽이 같은 아버지 밑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자라지 않게 해주기 위해 노력을 다했건만 어찌 어미를 이리 키우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에 제 인생이 헛것 같아 서럽더군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내 자식놈들이 나를 어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내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줄 생각에만 부풀어 행복했으니 내가 미련한 년이지요. 아들놈 말대로 유산을 일찍 증여해 주었더라면 저는 벌써 정신병원 같은 데라도 갇혀있는 신세가 되고도 남았겠다는 생각이 드니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세상에 남보다 못한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것이 사연 드라마를 즐겨보고 또 뉴스로도 자주 접해보고 했으나 그것이 내일이 될 줄은 몰랐던 거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미련한 노인이었지요. 아야에 우라질 것들아. 해가 충천에 떴는데 뭐여. 밥 내놔. 점심 내놔. 배고파 죽겠어. 저는 이것들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냉정한 곳인지 깨우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미와 사랑을 나누며 살지는 않았어도 인성만큼은 모나지 않게 자랐다 생각했는데 그것은 순전히 내 착각이었던 거지요. 이제 부모된 도리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가르침은 마음 심보를 곱게 쓰지 않으면 그것이 모조리 제 인생의 업보로 돌아온다는 교훈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중증 치매가 걸린 것처럼 연기를 시작한 거죠. 어머, 진짜 치매 맞나 봐. 저 정도면 심각한 중증 치매인데. 금치산자로 신청해서 우리가 후견인도 되겠어. 후견인은 공동으로 해야지. 야, 넌 형을 못 믿냐? 아니 이년들이 밥 안 주고 뭐해? 사과, 사과다. 나 사과 깎아줘.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는데도 딴소리만 하는 거 보면 확실해. 그래 맞아. 아이 노인네야 좀 조용히 좀 해봐. 우리 중요한 이야기 하는 중이거든. 아저씨는 누군데 나한테 소리를 질러?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아이 이 노인네가 돌았나? 사과를 집어던지고 지랄이야. 사과 달라고? 아이 시끄러. 아 여보 사과 좀 깎아줘. 왜 나한테 그래? 동서가 해. 어머, 전 싫어요. 저 사과 잘 못 깎는단 말이에요. 아 누구라도 좋으니까 사과 하나 깎아서 저 입 좀 닥치게 하라니까. 회의가 안 되잖아. 야 이 우라질 것들아. 니들은 누군데 우리 집에서 난리요. 나가 이것들아. 70년 세월 쌓인 울분, 그동안 속에 담아만 두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식과 며느리들을 향한 서운함을 저는 그렇게 속 시원히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치매인 척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욕을 다 하면서 복수를 시작한 거지요. 아주 그냥 정신 나간 여자 연기를 기깔나게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정신이 이미 나가 있는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자식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고 버림받을 날만 잡아놓고 사는 노인네. 70년 인생을 부정당하는 기분에 제정신으로 맑은 기운으로 살 수 있다면 강철 심장이겠죠. 저는 그리 강인한 사람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유학 가고 싶다 하면 유학 보내줘. 뭐 필요하다 하면 뭐 해줘. 생각해보니 지난 세월 자식이라고 있는 것들은 돈이 필요할 때 말고는 엄마를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걸 지금에서야 깨달았는지 혼비백산하여 제사도 덜 치르고 서울로 도망가 저를 어떻게 병원에 쳐놓고 제 재산을 어떻게 해먹을지
그것만 궁리하고 작당하는 자식놈들과 며느리들에게 저는 하루에도 100통씩 전화를 걸고 어떤 때는 말도 없이 집까지 찾아가 살림살이 뒤엎으며 난동을 피우고 아주 그냥 살풀이를 해댔습니다. 자식들은 어떻게든 저를 중증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홀타먹기 위해 몇 번이나 저를 병원에 끌고 가 치매 검사를 받게 했지만 딱 병원 앞에 서는 순간 저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 행동하니 의사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 치매 진단이 나올 리가 만무했지요. 아, 미치겠네. 저 노인네 사실은 맨정신 아니야? 일부러 엿먹이라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게 다 연기면 여우주연상감이지. 치매가 아직 심하지 않을 때는 맨정신으로 돌아오기도 한다니까. 아, 그러지 말고 동영상을 찍어서 의사한테 보여주는 건 어때? 그래, 차라리 그게 낫겠다. 자식놈들과 며느리들은 계획을 변경하여 증거를 남겨 의사에게 보여주고 진단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선회하였고 그동안은 그렇게 얼굴 한번 보여달라 부탁하고 부탁해도 목소리 한 번을 안 들려주었던 것들이 돌아가며 며칠에 한 번씩 들러붙어 사람을 건들더군요. 물론 저는 녹음이나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 싶으면 불이 나게 멀쩡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절대 증거를 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다른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지요. 바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알고 있는 재산은 물론 그동안 아이들에게 욕심만 키워줄까봐 몰래 관리하고 있던 제 재산까지 싹 다 정리해 차근차근 현금화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재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세무사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며 당황했지만 저는 변호사까지 대동하여 저의 계획을 담담히 털어놓았지요. 내가 죽기 전까지 사용할 딱 그 정도만 남겨두고 남은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요. 이 시대에 고통이 낳은 산물이 바로 저이기에 다음 생의 아이들만큼은 저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조금이나마 덜 살았으면 하여서 저는 우선 세계의 전쟁 고아들을 돕는 후원단체와 우리나라 고아원에 일부 지원을 한 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 이름을 딴 재단을 세워 그곳에 모든 기금을 의탁하고 제 사후에도 자식놈들이 단 한 푼도 건드리지 못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세우고 있었지요. 그렇게 시간은 몇 달이 흘렀고 재산이 워낙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규모도 있는 데다가 거액의 후원 계획과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보통 복잡한 절차가 아니었기에 하루아침에는 안 되어서 저의 연기 생활도 점점 길어지고 연기력도 일취월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망할 것들은 더 이상 참지를 못하겠었나 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치매 등급을 받아서 재산 전부 훑어먹을 수 있을 거라고 행복해하고 있었던 것들이었는데 노인네가 사람들 앞에서 멀쩡하고 저들 앞에서만 미친 사람이 되어 병원에 맘 놓고 쳐넣지도 못하니 지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을 겁니다. 사지 멀쩡하고 건강 멀쩡할 때도 전화 한 통 하는 것조차 노인네 갑질이고 유별이라면서 학을 떼던 것들이니 치매 노인의 폐악을 지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이겠어요. 결국 시간이 흘러도 저들이 원하는 대로 계획이 가지를 않고 자꾸 꼬이면서 귀찮은 일만 늘어나니 이것들이 저를 아주 그냥 유기하려고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더군요. 사람 10가구도 안 사는 외딴 시골섬, 그것도 그 섬 중에서도 민가라곤 하나도 없는 산 중턱에다가 집을 하나 사서 저를 거기다 쳐넣어버린 것입니다. 아, 휴대폰도 빼서 섬이라도 폰은 터질 거 아니야. 아주 돌아버리겠네. 아니, 근데 주민들이 치매 노인 여기다 버리고 간다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어째? 아, 뭘 버리고 가는 거야? 어머니 집까지 사서 모시는 거지. 누가 뭐라고 하면 어머님 요양차 여기 온 거고 잘 케어하고 이딴 식으로 둘러대면 돼. 아이, 그러지 말고 마을 주민들한테도 뭐라도 좀 돌리고 해야지. 그래야 눈 감아주지.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사람을 오밤중에 불러내더니 상황 설명도 없이 엄마를
섬에 뭐 어쩐다고? 제 딸 유미였습니다. 유미는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저는 윤미만큼은, 제 딸만큼은 그래도 사람돌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을 조금만 틀어 윤미에게만큼은 생전에 증여를 좀 해주고 갈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기대는 쉬 무너졌어요. 윤미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짓이라며 이건 범죄라며 펄쩍 뛰었으나 제 오빠들이 한참 동안 사연과 계획을 설명하여 너에게도 한몫 단단히 챙겨주겠다면서 저들이 알고 있는 재산만 해도 1인당 수억은 돌아갈 것이라는 감언이설을 들은 윤미는 제 가엾은 엄마를 구해주려 하기는커녕 도리어 그쪽에 붙어서 더 적극적으로 저를 섬에 갖다 처박으라고 악을 썼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때로는 세상 성스러운 행복이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추악한 더러움이기도 한다더니 저는 그 최악의 순간을 보고만 것이었죠. 아, 그래. 그게 차라리 낫겠네. 한 1년 섬에 푹 썩혀놓으면 그때 가서는 또 멀쩡한 척 못하겠지. 그래. 치매라는 게 관리 안 하면 순식간에 악화된다더라고. 아유, 놓친네. 뭘 그리 좋은 걸 많이 처먹고 살았는지 기운만 넘쳐서. 아, 좀 있으면 배와. 빨리 준비해. 그러며 이것들은 싫다고 악을 쓰는 저를 억지로 배에 태워 이름도 처음 듣는 전라도 시골 섬에 덜렁 버리고 갔습니다. 엄마, 화내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데리러 올게. 착하게 잘 지내고 있어야 해. 단련이라는 것은 악마처럼 웃으면서 일을 이야기하더군요. 그나마 조금 망설이던 것마저 싹 사라진 저는 섬에 갇힌 후 그동안 준비했던 계획을 최대한 빨리 앞당겨달라고 변호사에게 지령을 내렸어요. 저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들은 변호사도 격노하며 모든 것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해낼 테니 조금만 참고 거기 계시라며 배편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내주기도 하였지요. 나 참 생판 모르고 살았던 남의 자식도 사람 불쌍한 줄을 아는데 길에 가다 우연히 밟아버린 개미에게도 측은지심을 느끼는 것이 사람일지언데 제가 정말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일까요? 아니면 하필이면 삼남매가 모두 제 아비의 피를 물려받아 버린 것일까요? 통탄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석 달이 지났을 때 이것들이 섬에 처박힌 제가 어찌 지내고 있는지, 정확히는 얼마나 더 치매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려고 섬을 찾았더군요. 그때는 이미 모든 재산이 현금화가 되어 저의 원대한 계획이 실행 직전이었고 변호사가 모레 아침에 모시러 올 테니 기다리라고 연락을 주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도 없이 변호사랑 어찌 연락을 나눴냐고요? 저들만 돈으로 사람 매수할 줄 안답니까? 저도 돈 있고 머리 있고 사람도 있는걸요. 저들이 돈으로 매수하였다고 생각했던 섬 주민들은 사실 다 제 편이었고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한 자식들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며 다 저에게 공감하여 화내주었지요. 섬주민 역시 대다수 자식들을 다 무트로 보내고 외로이 사는 노인들이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대신 빌려 쓰고 이것저것 대접도 받고 또 제가 고마워 사례도 하고 자식놈들 생각과 달리 저는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을 잘만 했습니다. 자식놈들은 꿈에도 상상 못했겠지만요. 그리고 놈들이 섬에 도착해 저를 버리고 간 산 중턱 초가집에 딱 들어온 순간 의아한 눈초리로 서로를 보더군요. 그야 제가 멀끔한 나트로 깨끗한 옷을 입고 멀쩡히 있으니 놀랄 수밖에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오히려 상태가 나아진 것 같은데. 아이, 공기 좋은 시골에서 지내면 오히려 호전되는 사례가 있다던데. 그럼 어떡해? 마을 사람 매수한다고 소고기 사다 먹인 게 얼만데. 아, 또 계획 바꿔야 해? 그럴 거 없다. 그 소고기 아무도 안 먹고 다 바다에 갖다 버려 물고기 밥 됐으니까 가서 괴기들이나 대접하던지. 어머니? 어머니, 정신이 드신 거예요? 나네 초에 맨정신이었다.
그날 너희 아버지 제삿날 너희가 내 면전에 대고 뭐라 했는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엄마? 멀쩡한 사람이 왜 치매 연기를 해? 너희 어떻게든 날 병원이든 양로원이든 쳐놓고 내 재산 홀타먹을 궁리만 했지. 내가 너희한테 인생의 참맛, 인생의 쓴맛, 인광보를 주기 위해 그동안 연기했던 거다. 아이, 어머님, 그럼 저한테 쌍욕하고 물건 던진 것도 다?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벌써부터 정신 나갈 인간으로 보이냐? 그러며 저는 변호사에게 미리 받아두었던 서류를 놈들 앞에 흩뿌려 버렸지요. 그것들은 모두 제가 가진 건물과 땅을 팔아 현금화한 재산을 어느 재단에 기부하고 얼마치의 구호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비영리 후원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들어간 투자금이 얼마였는지 따위의 것들이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황망하게 서류를 마구 뒤적이며 읽던 녀석들은 점점 낯빛이 허옇게 변하면서 동공이 탁하게 풀리기 시작하더군요. 금수만도 못한 것들에게 바친 내 인생을 되돌릴 수는 없고 남은 인생은 내 알아서 내 행복 위에 살 거다. 보면 알겠지만 나 죽을 때까지 쓸 돈 말고는 한 푼도 남은 것이 없으니 그따위 심보로 남떡 볼 생각 말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 넋이 나간 표정의 자식들을 보면서 후련하고 통쾌했느냐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가슴이요 박박 천갈래로 찢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요, 다 내 잘못이겠죠. 자식들이 그리 망가지는 것도 모른 채 먼 미래의 행복만 꿈꾸며 살았던 내 잘못인 거지요. 그래도 차라리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한평생 내 입에 넣을 거 하나라도 아껴 자식들 입에 넣어주던 그 미련한 삶, 이제는 버리려 합니다. 먹고 싶은 것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곳 마음껏 가며 내 마지막 인생을 만끽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죽기 전에 언젠가는 내 평생을 바친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고 누군가 내 손을 꼭 잡고 그리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네요. 저의 신세 한탄과 같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자식들과 함께 잘 늙는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